자, 먼저 뉴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밤새 혹시 잠은 안 깨셨어요? 네, 저는 잘 잤습니다. 아, 괜찮으셨어요? 태풍 뭐 번개 쳤는지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장난 아니었는데. 아, 어쩜 또 우리 이 동네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이제 국지성으로 요즘은 맞아요. 예, 비들이 막 바로 동네 하나 차이로 나오고 안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하여튼 저희 그 대방동 쪽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그러면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보시죠. 뭐 엔비디아가 엄청 또 오른 모양이에요? 엔비디아 중국에 뭘 또 팔라 그러나 봐요. 예. 일단 지수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다우존스가 0.32% 올랐고요. 나스닥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서 그런 것 같은데 네. 1.58% 상승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1.08%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엔비디아 주가가 4.76%가 올랐고 메타도 2.23%, 알파벳도 2.21%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그 로봇 회사에다 배치한다 그래가지고 5.15%가 올랐습니다. 그 휴머노이드 로봇 쪽도 좀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갖고 한 8월 초쯤에 그 네이버 랩스의 로봇 보러 한번 가보려고요. 그때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에서 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한 순위 좀 기업들, 유망 기업들 소개하는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네이버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 연락해가지고 어떤 로봇인지 좀 구경 좀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구경하러 한번 갔다 오려고요. 언제 가십니까, 그거? 8월 초에 8월 초. 네. 아, 알겠습니다. 가서 재밌는 영상 많이 찍어갖고 올게요. 네네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중국 시장용 플래그십 AI 칩을 개발 중이라는 것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B200이 아니라 B20. B20. 예, B20이라는 칩이라고 명명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중국의 이제 인스퍼라는 유통사와 함께 출시를 준비 중이다.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보다는 한 30배 정도 빠르다고 하는데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그 논평을 엔비디아에서는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로이터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거 참 아이러니하죠. 그 중국에 대한 반감은 엄청 큰데 중국에다 뭐 판다 그러면은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중국 얘기로 첫 번째 뉴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중국은 요즘에 정말 답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 금리를 5개월 만에 또 낮췄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빠르게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낮춘 건데요. 인민은행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역할을 하는 5년 만기 LPR 금리를 연 3.85%로 일반 대출의 기준이 되는 1년 만기 LPR 금리를 3.35%로 각각 0.1%포인트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에 그 0.25%포인트 내린 다음에 그 계속 유지를 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3월 이후부터는 별다른 조정을 하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4.7%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중국은 경제 성장률 전망을 굉장히 잘하는 국가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전망이 5.1%였었어요. 네네. 근데 4.7밖에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총동원을 했는데도 이게 그만큼이 안 나오고 있다라 보니까 기준금리를 좀 인하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삼중전회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그다지 부양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임기 3기의 어떤 방향을 이야기하는 게 삼중전회인데 네. 여기서 주로 하던 얘기가 기술이라든지 고품질 발전 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 자립 관련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많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부채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 전반적으로 중국이 경제 부양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리더라도 기술 자립이라든지 이게 뭐 고품질 발전이라든지 이쪽으로 포커싱을 하고 있다라는 시각들이 좀 있어요. 예. 이게 만약에 민주주의 국가라든지 그랬으면 이 정도로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든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사실상 그냥 혼자 정치를 하는 그런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그냥 국민들이 힘든 것들은 조금 뭐 참아라. 뭐 이게 좋은 거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는 방향성이 그러니까 중국 요새 뭐 다들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중국에 대한 관심들은 많이 없는 상황인데 네. 이게 사실 중국이 상관없다라고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 그렇겠죠. 있는데 네네. 뭐 예를 들면은 저도 이렇게 최근에 취재하다가 좀 새삼스럽게 들었던 얘기인데 네. 요새 철강이 되게 안 좋아요.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 우리나라. 우리나라. 전 세계 철강까지를 다 들여다보진 않았고 우리나라 철강이 꽤 안 좋은데 포스코홀딩스 주가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네. 연중이에요, 연중. 올해 들어서 25%가 빠졌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예. 근데 코스피가 지금 2,800 넘어서 꽤 잘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철강주들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네. 사실 포스코홀딩스는 중국에다가 철강을 그렇게 많이 수출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라고 본다면은 중국이 이게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게 안 좋으니까 네. 철강을 쓸 일이 아무래도 덜 하잖아요. 뭐 그렇겠죠. 예, 근데 5월에 조강 생산이 전월 대비 8.1% 증가를 했고 그래서 9,286만 톤을 기록을 했는데 조강 생산이라면 이제 철강 만든 걸 얘기합니다. 네. 이게 2023년 3월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강 생산량이. 그리고 그러면은 국가 내에서 쓸 수요가 없는데 네. 철강을 이렇게 많이 생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덤핑해야죠, 뭐. 그쵸. 네. 중국의 철강 수출이 5월 기준으로 전월 대비 4.45% 증가한 963만 톤을 기록했는데 예. 이게 거의 최고치입니다. 아. 수출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자기네 국가에서 수요가 없는데 생산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막 싸게 막 밀어내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요즘에 엔화가 굉장히 좀 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팔 때는 가격 경쟁력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해외로 팔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철강사들도 지금 수출을 엄청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도 안 그래도 힘든데 중국 철강이라든지 일본 철강이 좀 싸게 들어오니까 네. 국내 시장에서도 좀 많이들 그렇겠죠. 쓰고 계시고 예. 그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처인 아세안 국가들에서도 중국 철강이라든지 일본 철강의 수출이 막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철강 회사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힘들어지면 그냥 혼자 힘든 게 아니라 그냥 밀어내기를 해서 그냥 주변을 다 초토화시켜 버리는 경향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중국 상황을 좋든지 싫든지 우리가 지금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나마라도 이제 상반기에 큰 폭으로 증가했던 철강 수출이 하반기 때는 좀 감소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그 무역 조사를 하고 있는 게 10건이 넘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네. 이거 중국산 철강 때문에 이제 국내 철강사들 다 망하겠다 싶으니까 지금 무역 조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이어지고 있어서 수입 규제가 좀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그 탈탄소 녹색 전환과 관련해서 철강이 아무래도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이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좀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좀 그러니까 철강 생산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철강사들도 좀 힘을 내야 될 텐데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확실히 철강업에는 관심이 없으시네요. 아니, 뭐 속보를 하나 지금 봤는데. 예.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구속이 됐네요. 네, 구속됐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또 카카오 주식도 갖고 계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게 주가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 아마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별로 영향 안 줄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예, 예. 네. 그럼 아무래도 이게 워낙 알려진 이슈였었고 네네. 구속 영장도 이게 청구가 좀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된 거니까. 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때 그 SM 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네네네. 문제 의혹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 상황에 너무 무리했었던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하나 안타까운 게 있다면은 이제 카카오가 그동안 워낙 비판을 많이 받았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뭘 좀 개선해 보려고 좀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던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막 계열사별로 다 각자 움직이니까 네. 뭐 얘는 꽃배달하고 뭐 쟤는 헤어샵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카카오의 어떤 방향성은 각자 뭐 한 100명의 CEO를 만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우리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김범수 창업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다시 그 내부 통제를 좀 강화를 하고 너무 계열사들이 중구난방으로 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더십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 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때 근데 그 카카오 SM 엔터테인먼트 때는 좀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오히려 장두석 씨 별세하시기 좀 아쉽던데요. 아, 맞아요. 어제 뭐 그런 뉴스가 뭐 김민기 씨도 그쵸. 어제 아마 저 예. 하늘나라로 가신 것 같고요. 예,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도 제가 좀 이렇게 너무 무거운 업종들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얼마 전에 좀 이렇게 무거운 업종분을 만났다가 생각보다 전기요금 얘기를 많이 하시길래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싶었는데 한국경제신문에서 좀 잘 정리를 해준 것 같아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요. 전기요금이요. 네. 전기요금 되게 많이 오른 거 느끼시나요? 주택용 전기요금 네. 거의 한 1, 2년 사이에 37%가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엄청 많이 올랐죠. 진짜 많이 올랐어요. 이게 우리가 뭐 이제 이렇게 전기요금 올리는 것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좀 강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뭐 동결한다 뭐 한다 그러면서도 이게 슬금슬금 계속 올렸거든요. 그게 주택용 전기요금을 2022년 이후에 6차례를 올려서 주택용 전기요금은 37.2%, 산업용 전기요금은 45.7%를 올려서 2021년 대비 41.4%가 올랐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요? 예, 와, 많이 올랐네.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한전이 너무 적자 폭이 좀 크다 보니까 당연히 좀 뭐 인상이야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예, 예.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요. 예, 그러니까 공공요금이 이렇게 뭐 40% 3년 사이에 이렇게 오른 경우가 흔치는 않을 흔치 거 아니에요. 않죠. 그죠? 예. 그리고 정부가 이제 아무래도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음. 되게 그 올릴 때마다 되게 조심스럽게 올려서 네. 이 체감도가 조금 덜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누적으로 해서 보니까 개인 요금은 37%, 산업은 45%에서 평균 41.4%가 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취재를 할 때 들었던 얘기는 뭐였냐면은 그분이 해줬던 얘기가 국내 생산 비중 높은 기업들 투자할 때 조심하라는 거였어요. 국내 생산 비중 높은 기업. 비중이 높은 기업? 예, 예.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 중에 네. 국내 공장에서 생산을 많이 하는 기업을 조심해라. 왜요? 전기요금 때문에 적자 난다는 거죠. 그 생산 단가 중에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예. 여기에서 국내 공장 가동률이 높은 기업들. 그렇죠. 그럼 이제 전기요금이 뭐 2, 3년 사이에 한 40몇 프로 이렇게 올랐으니까 예, 예. 그러면 이익이 원래 뭐 15% 나야 되는데 10% 이렇게 줄어든다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거군요. 아니죠. 15% 나는 기업의 전기요금이 30%가 전기요금이 30% 차지할 때 30%가 올랐으면 10%포인트가 오른 거라 영업이익률이 예를 들어 15%다. 네. 그러면 5%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전기요금 비용 차지하는 비중 좀 큰 기업들에서 전기요금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되게 커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영업이익률 근데 뭐 제조업이 뭐 영업이익률이 뭐 15% 나오는 기업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6%, 7% 뭐 10% 언더잖아요, 대부분. 대부분 한 자리고요. 예. 그러니까 현대차가 그 제조업해서 그 2자리 났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랬죠.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전기요금이 올라가면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게 저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뭐 산업용 전기요금이 비싸냐,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싸냐, 막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산업계 우리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보시잖아요. 그럼 그 전기요금이 오르는 게 우리나라 산업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한국경제신문이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의 연간 전기료가 2020년 25조 7천억에서 지난해 41조 6천억으로 15조 9천억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이제 전기요금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기료 부담이 미국이나 중국보다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2021년에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94원 정도 됐고요. 미국이 99원, 중국이 114원이었다.
근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은 153원으로 높아졌고 미국은 112원, 중국은 116원으로 30% 이상 낮아졌다. 우리가 미국보다 전기요금 비싸다고요? 예, 우리나라가 원래 꽤 됐습니다. 미국보다 높아진 게. 그래요? 예, 예. 미국 112원이에요. 중국이 116원. 미국이 이렇게 싸요? 예, 쌉니다. 아니 미국은 우리보다 소득 수준도 높은데 예를 들면 한 뭐 6만 달러라고 치면 2배 아니에요? 사기맵이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한맵. 와 거기는 그럼 우리가 전기 쓰는 거보다 반값도 안 되는 느낌으로 쓰시겠네. 진짜 싼데 아까 제가 110 얼마 얘기했던 건 평균이고 예. 요새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주가 텍사스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보다 텍사스 주가 요새 더 잘 나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음. 텍사스 주는 거기 원래 사기맵이잖아요. 기름 되게 많이 나는. 네네네네. 거기다 요새 거기 태양광 깔아가지고 전기 진짜 싸게 쓰거든요. 77원입니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153원. 미국 평균이 112원.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이건 좀 약간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도 동네마다 편차가 큽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비싼 동네는 비싸요, 실제로. 예, 근데 이제 싼 동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평균으로는 뭐 대충 어느 정도냐 하는 걸 아마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평균이 112원이고 평균이 112원이고 우리나라는 153원이고 텍사스는 77원이고 네네네. 그리고 조지아주가 83원. 조지아에도 우리나라 공장들 많이 나가 있죠. 있죠. 그 괜히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가. 거기 가면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전자, 현대차 다 여기 텍사스, 조지아 이쪽에 나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 뭐 저 미국 비싸다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셔서 그게 미국의 그 가격 정책은 아마 우리보다 훨씬 아마 좀 복잡하고 다양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지역마다 예, 지역마다 다르고 예, 많이 그렇죠. 그리고 아예 발전 회사가 다르니까. 그렇죠. 민간 회사들이 그냥 자기네 가격 이렇게 책정해서 이렇게 때리기도 하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미국은 대부분이라 아마 그 지역 또 지역 중에서도 뭐 어디 회사냐에 따라 굉장히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예. 실제 내가 내는 건 되게 비싸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평균으로 내보면 그렇다는 거고 예. 대체로 기업들 공장들은 당연히 이게 전기요금 싼데 가겠죠. 전기 많이 쓰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쵸. 그게 뭐 웬만큼 큰 돈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대표적인 동네가 이런 좀 전기 많이 쓰는 업종들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 들어봤을 이름 중에 말레이시아의 사라왁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사라왁주는 대부분 전기를 수력 발전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전기 요금이 밤에는 41원, 낮에는 65원, 우리나라 153원. 네네. 여기에 어떤 공장들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OCI 여기 그 태양광 있잖아요. 네. 여기는 전체 생산 원가의 40%가 전기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주로 전북 군산 쪽에 공장이 좀 있는데 2022년 3월에 전북 군산 공장에 있는 거를 다 말레이시아로 옮겼는데 네. 사라왁으로 옮겼고요. 또 하나는 동박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2차 전지 소재 동박 있잖아요. 네. 동박의 대표적인 회사로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있고 SK 넥실리스가 있습니다. 여기도 뭐 익산이라든지 이쪽에 있는데 여기도 이제 사라왁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국내 기업의 동박 공장은 2곳이 있다 그러면 해외에는 6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전기요금 어떤 지역에서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이걸 생산하고 있고 어느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는지를 보셔야 이 기업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좀 추정하실 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그러면은 야 이거 한국전력은 이 부분이 정말 답답한데요. 네. 전 차라리 한국전력이 막 폭리를 취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낮춰보라고 좀 얘기할 여지라도 좀 있잖아요. 근데 한국전력의 원가 회수율은 2022년 기준으로 64.2%. 그럼 전기를 100원에 생산하면 사람들한테 60 몇 원에 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2023년에는 예. 좀 더 올라갔을 건데 예. 이거에 대한 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게 예전에 2019년만 하더라도 한 90% 정도 됐었는데 네. 이게 64%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산업용 산업용전기요금조차도 산업용전기요금이 아까 좀 더 많이 올랐잖아요, 가정보다. 예. 근데 여전히 산업용전기요금도 원가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전력의 부채는 2023년 202조 예. 부채
총액이 202조, 부채 비율은 543%. 아, 그러니까 지난해 3월부터는 영업 흑자를 내고 있긴 하지만 네. 여전히 빚 갚으려면 갈 길이 굉장히 멀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의 문제가 한전이 발전을 하진 않잖아요. 전기를 네, 사다가 네, 네, 유통하는 회사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거기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거 전기를 좀 많이 만들게 되면은 우리나라 전력망은 대부분 경상도 쪽에서 수도권 쪽으로 이제 그리드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은 보통 전라도 쪽에서 네.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럼 이런 쪽으로 좀 그리드를 또 송배전망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전이 돈을 못 벌면은 송배전망을 깔 여력이 없어요. 아, 그렇겠죠. 그럼 이런 부분에서 좀 꼬이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전기 많이 쓰는 업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주요한 지표로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참 뭐 그런 얘기도 좀 많지 않았어요? 그 뭐죠 이렇게 싸게 발전한 아니 그러니까 저 발전을 발전장에서? 막 하는 예를 들면 무슨 어디 태양광 뭐 지역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에 돈을 뭐 의무적으로 사서 줘야 되는 그런 이제 S&P하고 REC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 그런 같은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적자폭을 더 키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한참. 있습니다. 그런 경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우리나라 근데 네.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맞는데요. 네네. 근데 이거는 훨씬 더 큰 사이즈로 움직이고 있는 네네네. 변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디랑 비교하면 참 전기를 너무 낭비해서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면 뭐 독일이니 뭐 이런 데 가면 진짜 거기 전기 아껴 쓰잖아요. 독일이 되게 막 그 뭐라 그럴까 규정적이라 그럴까? 거기는 재생에너지 전기 쓰는 부분에 대한 요금도 되게 비싸고 네. 그래가지고 독일 제조업이 지금 거의 골로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는 아직도 막 저 어르신들 뭐 저기 뭐 촛불 켜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면 다큐 같은 거 보면 굉장히 하여튼 아껴 쓰고 뭐 방에 빈 방에 370원. 불 켜고 이런 거 절대 없는데 370원. 그러니까 엄청 비싸잖아요. 아까 한국 150원. 독일 370원. 예. 그래갖고 이거 지금 독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제조업체가 지금 유럽으로 계속 떠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지난해 11월에 전기료에 부과되는 세금을 97%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뭐 그래도 여전히 뭐 비싸긴 여전히 하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거기는 가스 받아서 쓰던 거 독일에서 가스 받아서 쓰던 걸 못 쓰게 돼가지고 예. 좀 에너지 비용이 많이 높아져서 지금 많이 힘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전기요금이 너무 싸서 사람들이 막 쓰나 펑펑 쓰나 생각을 하다가도 어디 또 뭐 동남아 이런 데 가면 또 걔네들은 또 뭐 하루 종일 뭐 에어컨 틀고 뭐 방에도 불 켜고 뭐 이런 애들도 또 낮에도 불 켜고 이런 애들도 또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싸긴 싼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튼 지금 이제 전기요금 평균 가격을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꽤 많이 올라왔고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이 상당히 부담을 좀 많이 느끼고 그래서 해외로 떠나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예. 가정용도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가정용도 좀 많이 오르긴 했죠. 37%니까. 맞아. 지난 우리 월급은 37%안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전기요금 가끔 이제 고지서 날라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지난 뭐 1년 동안 쓴 거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잖아요. 별로 이렇게 쓴 양 자체는 않는 것 같은데, 요금은 뭐 적지 않게 내는 것 같습니다. 자, 전기요금 관련해서는 요 정도로 하고요. 세 번째 뉴스 가겠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오히려 그 업종별로 분석하셔가지고 네. 전기요금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높은 업종들 찾아서 조금은 빼셔야 될 겁니다. 포트폴리오에서. 그것도 오늘 그 얘기 드리고 있는 네네네. 거죠. 여러분이 투자하신 기업이 과연 전기를 많이 쓰면서 이익을 내는 기업이었나 생각해봐서 혹시 이런 그 많이 오른 전기 요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수익이 많이 날 만한 회사인지 아니면 전기 요금 이렇게 올라가면 아마 뭐 돈 남기기 쉽지 않은 회사인지 그런 거 잘 판단하셔서 투자에 활용하시라는 그런 정보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뉴스 가겠습니다. 그 두산바켓 이슈 때문에 도마 위에 올랐는데 저평가주, 덫에 빠진 저평가주, 그 축출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안 쓰는데 이게 소수주주 축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회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소수주주들을 쫓아내는
거를 소수주도 축출 제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그냥 구글에서 검색해서 나온 겁니다. 이거. 네. 소수주 축출 방법 뭐 이런 거 프리즈 아웃, 스퀴즈 아웃 이런 표현 쓰는데 이게 이제 주식 강제 매수 제도예요. 네.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을 이제 쫓아내는 그런 건데 제가 이 부분도 꽤나 오래전부터 관심이 좀 두고서 몇 년 동안 좀 얘기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주목받던 분야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두산 바켓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다시 소수주주 축출 제도 관련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우리가 그 기업 밸류업 얘기할 때 PBR 한 배 안 되는 기업들 상장 폐지 시켜야 된다는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때 전문가들이 그 상장 폐지 시키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런 기업들은 상장 폐지 시켜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예, 거기에 있는 소수주주들이 싫어하는 거지 네. 지배주주는 되게 좋아합니다. 아. 왜냐하면 자기가 자산 가진 게 예를 들어 1,000억인데 주식이 500억에 거래가 되고 있으면 네. 차라리 그냥 그거 상장 폐지 시켜가지고 상장 폐지 시키면 소수주주들은 보통 나가거든요. 아, 그렇겠네. 그런 주주들 다 내보내고서 자기는 500억에 샀던 거를 소수주들을 다 쫓아내고서 1,000억에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겠네 진짜. 예, 그래갖고 뭐 배당으로 뽑아먹을 수도 있고 유상감자로 뽑아먹을 수도 있고 저평가돼 있는 게 그런 경우 되게 좋겠네, 그죠? 그런 경우가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뭐 PBR 한 배 안 되는 데가 뭐 한두 군데도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PF는 사모펀드가 인수를 하게 되면은 네. 공개 매수해가지고 뭐 시가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다가 이렇게 딱 소수주들 거 다 주식 모은 다음에 그다음에 77% 이상 되면은 포괄적 주식 교환에 현금 준다 그래가지고 네. 시가로 다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PBR 한 배 안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가로 그냥 돈으로 다 돌려줘 버리면은 나중에 그거 가지고 뭐 배당이든 유상감자든 자산 매각이든 해갖고 하면 쫙 뽑아 먹으면은 그냥 남는 장사 되거든요. 그렇겠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근데 그게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 방법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 옛날에 아트라스 BX에서 했던 건데 자기가 돈이 없으면 돈도 안 쓰고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막 모아요. 네. 그 다음에 95% 이상 모으면은 상장 폐지 시킬 수 있거든요. 아. 오죽 그렇게 하면은 거래소에서 야 자사주는 안 쳐줄 거야 그런 제도 개선까지 있었습니다. 아, 회사가 돈 벌면 그 돈으로 뭘 투자하고 더 키우고 이게 아니고 그냥 그 돈을 계속 자사주 사서 자사주 계속 사면 지분율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소수주도 축출을 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근데 그렇게도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얘를 계속 주가를 낮춘 다음에 고평가된 기업이랑 합병시켜버리면 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시가로 그냥 다 사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이게 그래갖고 아트라스 BX하고 한국타이어 거기는 위로 합병을 시켰던 건이고 한국 타이어? 예, 한국 타이어가 한국 그 타이어인 컴퍼니인가 뭐 그거 예, 맞습니다. 거기죠? 한국엔 컴퍼니. 한국인 컴퍼니. 예, 예. 그리고 저 아트라스 BX는 그 배터리? 배터리. 어.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좀 고평가돼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하고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는 바켓을 사실상 합병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거버넌스 포럼에서 그 션 브라운 테톤 캐피탈 이사를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했는데 이분 말 진짜 셌어요. 이건 영어로 얘기한 거니까 번역한 얘기지만 우리는 5%까지는 아니지만 유의미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공시를 보고서 격분해서 지분 대부분을 장내 매도를 해버렸다. 로보틱스의 적정 시총은 7천억, 바켓은 15조 원이라고 판단한다. 둘의 합병 비율은 4대 96이 돼야 된다. 근데 로보틱스가 4대 96. 합병 비율이 예. 4대 96. 예. 가치 평가로만 그냥 해보면. 근데 시가는 로보틱스가 시총이 더 크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합병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걸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병 비율 산정하는 규제를 시가로만 무조건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좀 주가를 결정할 때 합병 비율 결정할 때 자산가치, 수익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좀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네. 이런 회사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진짜 힘들게 저평가된 기업 골라갖고 했는데 뭐 그 기업은 이제 영원히 뭐 주가가 제 가격을 찾아가지 못하고 네. 결국 저평가된 상태로 이렇게 쫓겨나는
일들도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럼 뭐 해야 되냐, 그냥 올라가는 주식 올라타야 된다. 이런 식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이런 저평가 주식들이 문제가 되게 큽니다. 근데 저평가 주식에 또 제가 뉴스를 전하거나 보도를 하면서 느꼈던, 제가 그동안 경제기자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런 저평가 주식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할 때 잠깐 문제 제기되다가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노는 사모펀드랑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꼭 이걸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슈가 됐을 때 제도 개선을 비롯해서 좀 뭔가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네네. 이 합병하는 거 혹은 뭐 상폐 이렇게 하는 거가 그 회사들 특히 이제 그 지배주주. 지배주주들의 이익을 아주 극적으로 잘 보존하는 그렇습니다. 방법으로 아주 어렵지 않게 쓰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뭐 그냥 일반 합법적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투자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저도 뭐 그런 거 거의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조금씩 뭐 어떻게 해서 이익을 뭐 2% 3% 이거 더 올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쭉 보다가 에라 한 번 그냥 떡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고 아니면 그냥 이 회사 상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아유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5년이든 6년이든 7년이든 길게 기다렸다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그 기간을 버틸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겠죠. 개인 주주들은 버티기가 너무 힘듭니다. 야, 이 회사를 어떻게 하느냐로 그냥 뭐 3년 동안 뭐 이 영업이익률이 5% 올랐네, 뭐 10% 올랐네,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자,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오늘도 뉴스 3 살펴봤고요. 요 정도로 오늘은 정리할까요? 예. 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